6,600만 년 전 지구의 삭제 버튼이 눌렸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소행성 하나. 그리고 몇 시간 뒤 지구 생명의 75%가 사라졌습니다. 공룡도 바다 생물도 숲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날 지구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공룡 멸종의 날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시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고 대부분의 땅이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무와 꽃, 양치 식물들이 가득했고 공룡들은 수백 종으로 나뉘어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온순한 초식 공룡부터 유명한 육식 공룡까지 크기도 다양했고 사는 방식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공룡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주 저 멀리에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 하나가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행성의 크기는 지름 약 10km, 서울 강남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였고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높았습니다. 속도는 초속 20km, 그러니까 1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속도였죠. 사실 이 소행성은 몇 주 전부터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처음엔 하늘의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매일 조금씩 커지고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침, 하늘에서 태양만큼이나 거대한 물체가 나타났고 단 2초 만에 우주와 지상 사이의 대기층을 뚫고 유카탄 반도 근처 바다와 충돌했습니다. 공룡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시간조차 없었죠. 충돌 직전까지 세상은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소행성이 얕은 바다와 그 아래 안반층을 강타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기억하시나요? 그 위력의 10억 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방출되었습니다. 소행성은 순식간에 기화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불덩어리가 생겨났죠. 섬광이 하늘을 밝혔고 기괴한 흰색 구체가 충돌 지점 상공에서 부풀어 올랐는데 이 빛은 반경 약 15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본 도쿄를 넘어 오키나와까지의 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범위 안에 있던 공룡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빛이 번쩍하더니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안반층이 수만 도의 온도로 녹아내리면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액체로 변했는데 단단했던 바위가 물처럼 흘러내린 겁니다. 충돌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서 지각이 모든 강도를 잃고 충돌 지점에서 멀어지는 액체처럼 밀려났고 그 자리에 깊이 25km, 너비 100km의 거대한 구멍이 만들어졌죠. 25km요. 여객기가 나는 고도의 2배가 넘는 깊이입니다. 바닷물도 미쳐 날뛰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바닷물이 수백 킬로미터 뒤로 순식간에 밀려났거든요. 충돌 지점 주변 바다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났고 지각이 다시 튀어오르면서 녹아 흐르는 암석이 임시 산을 형성했는데 그 높이가 무려 10km에 달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산이 단 몇 초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폭발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암석과 물질이 대기권 밖 우주 공간까지 날아갔는데 그 양이 소행성 원래 질량의 60배나 되었거든요. 이 물질들 중 일부는 지구 궤도를 돌다가 수천 년 후에 떨어졌고 일부는 달에 충돌했으며 심지어 화성까지 날아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돌 후 첫 10분 동안은 지구 역사상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에 있던 공룡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엄청난 섬광을 보았을 겁니다. 하늘이 갑자기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몇 초 후 피부가 타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열복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며 어디론가 숨으려 했겠지만 곧 더 끔찍한 게 다가오고 있었죠. 약 2분 후 충격파가 도착했습니다.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로 몰아치는 바람이 모든 것을 쓸어버렸는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날아갔고 바위들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으며 공룡들은 종이장처럼 날아가 어디론가 부딪혀 죽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타는 암석 파편들을 피해야 했거든요. 우주로 날아갔던 암석들이 다시 떨어지면서 유성우처럼 쏟아진 건데 각각의 파편이 폭탄처럼 떨어져 크레이터를 만들었죠. 약 1000km 떨어진 곳도 마찬가지로 끔찍했습니다. 섬광은 약했지만 여전히 보였고 약 50분 후 충격파가 도착했는데 이 거리에서는 시속 400km 정도의 바람이었지만 그래도 태풍의 몇 배나 강한 바람이었거든요. 공룡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나려 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다 지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충돌의 가장 무서운 영향 중 하나가 지진이었습니다. 지진계로는 측정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전 지구적 진동이 발생했는데 이 충격은 몇 분 안에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죠. 땅이 파도처럼 출렁거렸고 거대한 균열이 생기면서 용암이 솟구쳤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지진의 영향으로 거대한 화산 활동이 촉발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용암 분출이 이후 수만 년 동안 계속되면서 인도 아대륙의 절반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 충돌 지점과 정반대 위치에서도 땅이 몇 미터나 움직였죠. 충돌 30분 후 이번엔 바다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밀려났던 바닷물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되돌아온 건데 충돌 지점의 임시 산이 무너지면서 높이 1km에 달하는 쓰나미의 고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쓰나미가 북미, 중미, 남미의 해안선에 부딪히면서 수천 킬로미터의 해안이 물에 잠겼고 15시간 후에도 남아메리카를 돌아간 일부 파도는 여전히 100m 높이로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3층 건물 높이의 파도가 하루가 지난 후에도 계속 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충돌 후 2시간쯤 지났을 때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우주로 튕겨나갔던 수백만 톤의 암석과 먼지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 시작한 건데 이 물질들이 초속 수킬로미터의 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백만 개의 유성이 동시에 떨어지는 걸요. 하늘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마찰열 때문에 대기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과학자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가 수백 도까지 올라가 몇 분간 지속되었을 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천 도까지 올라가 약 1분간 지속되었을 거라는 건데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지상의 공기가 산업용 오븐 내부처럼 뜨거워진 거죠. 땅 위에 있던 공룡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갔고 폐가 뜨거운 공기 때문에 손상되었거든요. 살아남으려면 물속 깊이 숨거나 땅속 깊은 굴 안으로 들어가거나 동굴 속으로 피해야 했는데 대부분의 공룡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컸고 너무 느렸으니까요. 반면 작은 포유류들은 굴 속으로 숨어들 수 있었고 물속 생물들은 물이 열을 차단해줘서 비교적 안전했죠. 열과 함께 떨어지는 뜨거운 암석 파편들은 숲 바닥에 마른 나뭇잎과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자결하는 뜨거운 기둥 아래를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 산불이 시작되었고 몇 시간 만에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충돌 지점이 있던 북미 대륙에서는 광범위한 산불이 발생했고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산불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충돌 하루가 지날 무렵 이미 엄청난 수의 공룡이 죽었습니다. 충돌 지점 근처 약 2000km 안에 있던 생물은 거의 다 죽었고 그 바깥 지역에서도 절반 이상이 죽었죠. 하지만 최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즉각적인 피해였다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 시작되었거든요. 기화된 암석과 먼지의 거대한 기둥이 상층 대기에 도달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불타는 행성에서 나온 그을음과 충돌 시 생성된 미세먼지가 합쳐지면서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는데 해가 뜨는데도 어두웠습니다. 낮인데 밤처럼 깜깜했죠. 그날 이후 지구는 수년 동안 태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산불만이 유일한 빛이었고 이 어둠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죠. 햇빛이 차단되자 식물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없었거든요. 풀들이 먼저 말라 죽었고 관목과 작은 나무들이 그 뒤를 따랐으며 큰 나무들은 좀 더 버텼지만 결국 대부분 죽고 말았습니다. 화재를 견뎌낸 식물들도 이제 햇빛을 받지 못해 굶어 죽기 시작한 건데 전 지구적 광합성이 거의 멈춘 거나 마찬가지였죠.
식물이 죽자 초식 공룡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거든요. 거대한 티타노사우루스 같은 큰 공룡은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의 식물을 먹어야 했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헤매며 먹을 걸 찾았지만 살아있는 식물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거대한 초식 공룡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 죽었죠. 초식 공룡이 죽자 육식 공룡들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음엔 죽은 초식 공룡의 시체를 먹으며 버텼는데 여기저기 널린 게 시체였으니까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같은 대형 육식 공룡들은 썩은 고기도 가리지 않고 먹었지만 시체도 결국 다 썩어 없어지거나 청소 동물들이 먹어치웠고 새로운 먹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초식 공룡이 이미 다 죽었으니까요. 결국 육식 공룡들도 굶어 죽거나 서로를 잡아먹다가 멸종했죠. 며칠 만에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차단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는데 기온이 무려 25도나 떨어졌습니다. 원래 따뜻했던 지구가 갑자기 얼음처럼 추워진 거죠. 열대 지방도 겨울처럼 추워졌고 원래 온대 기후였던 곳은 극지방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공룡들은 추위에 떨면서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죠. 놀라운 것은 바다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건데요. 햇빛이 차단되자 플랑크톤의 90% 이상이 죽었거든요. 플랑크톤은 바다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더 큰 물고기나 해양 파충류가 그들을 먹는 시기죠. 근데 플랑크톤이 죽으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고 그러자 먹이 사슬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바다에 살던 거대한 파충류들, 목이 긴 플래시오사우루스나 바다 악어 같은 생물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고 암모나이트라는 소라 껍데기처럼 생긴 생물도 완전히 멸종했는데 이들은 수억 년 동안 바다를 지배했던 생물이었지만 단 몇 달 만에 전부 사라진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몇 주 동안은 산성비도 내렸거든요. 충돌 지점에 유황 성분이 많았는데 이 유황이 대기로 올라가 황산으로 변했고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산성비는 식물을 더 빨리 죽였고 땅을 오염시켰으며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들었죠. 살아남은 생물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추가된 셈이었습니다. 첫 몇 달 동안 살아남은 생물들이 발견한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와 먼지 그리고 타버린 나무들의 잔해가 땅을 뒤덮고 있었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으며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죠. 신선한 먹이는 거의 없었고 대신 곰팡이들이 죽은 생물의 시체 위에서 번성하고 있었는데 곰팡이는 햇빛이 필요 없거든요. 죽은 유기물만 있으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돌 이후 몇 달 동안은 곰팡이의 시대였죠. 첫 6개월이 지나면서 생존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남은 먹이를 두고 싸워야 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작은 포유류들은 이 시기를 잘 버텼습니다. 원래 밤에 활동하던 생물들이라 어둠에 익숙했고 작은 몸집 덕분에 적은 양의 먹이로도 살 수 있었거든요. 땅속 곤충이나 죽은 생물의 시체 조각이라도 찾아 먹으면 살 수 있었죠. 새들도 비교적 잘 살아남았습니다. 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는데 먹이를 찾아 넓은 지역을 이동할 수 있었고 위험해서 빨리 도망칠 수도 있었거든요. 작은 몸집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큰 공룡들처럼 많은 먹이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대형 공룡들은 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걸까요? 너무 컸거든요. 큰 몸집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먹이가 필요한데 먹이가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땅속으로 숨을 수도 없었고 오랫동안 먹지 않고 버틸 수도 없었죠. 체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추운 날씨에 먹이도 없으니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중간 크기의 공룡들도 조금 더 오래 버텼지만 결국 몇 달 안에 대부분 굶어 죽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악어나 거북이 같은 파충류 일부는 살아남았다는 건데요. 이들은 변온 동물이라 체온 유지에 에너지가 덜 필요했고 오랫동안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거든요. 물속에 살면서 햇빛 차단의 영향을 덜 받은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지구는 여전히 황량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거든요. 대기 중의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던 겁니다. 햇빛이 조금씩 땅에 닿기 시작하면서 일부 식물들이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했는데 양치식물이 가장 먼저 돌아왔습니다.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식물은 씨앗보다 더 생명력이 강했거든요. 풀들도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땅속 깊이 묻혀있던 씨앗들이 싹을 틔운 거죠. 곤충들도 다시 나타났는데 땅속이나 나무 껍질 틈에 숨어 살아남았던 곤충들이 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곤충들을 먹고 사는 작은 동물들도 늘어났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생태계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생태계에는 공룡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도, 온순한 브라키오사우루스도, 뿔 달린 트리케라톱스도 없었죠. 1억 6,5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이에요. 지구상 모든 종의 75%가 사라졌고 공룡은 새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멸종했죠. 공룡은 싸워서 진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공룡의 시대가 끝나고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작은 포유류들이 빈 생태계를 채우기 시작했는데 경쟁자가 사라지자 포유류는 빠르게 진화하고 다양해졌죠. 일부는 커졌고 일부는 나무 위에서 살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년 후 이 포유류의 후손 중 하나가 지능을 발달시켜 지구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죠. 과연 그날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공룡들은 계속 번성했을 것이고 포유류는 여전히 작고 보잘것없는 생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인간도 진화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건 6,006만 년 전 그 끔찍한 재앙 덕분입니다. 우리는 소행성의 직계 후손인 셈이죠. 인류의 시작은 재앙이었고 우리는 멸종 위에서 태어난 종입니다. 그 비밀은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